안녕하세요. 통일 담당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주변 상황과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는 해안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심하윤 씨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1월 22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위성을 발사했던 게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보름도 안 돼서 12월 2일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위성 발사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갖게 됐잖아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찰 위성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네, 직접 우리가 하겠다. 우리의 위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삼축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항징 보복 이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나로우 기지 같은 곳이 아니라 미국의 스페이스 X에 가서 발사를 했거든요.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미국의 이제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스페이스 X사에서 운영하는 팰컨 9이라고 하는 네. 로켓에 우리가 만든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쏘아 올렸고 궤도에 안착이 됐어요. 지금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럼 왜 미국 로켓을 이용을 했을까?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네, 첫 딱 번째는요. 정리해 주시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5개의 위성을 발사해야 돼요. 2025년까지 5개를 발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로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발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미국의 스페이스 X의 팰컨 9은 그건 비교적 가성비가 높아요. 왜요? 제한된 이 예산으로 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워낙 큰 로켓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성을 탑재해가지고 발사하니까 예. 사실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싸게 드는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쏘아 올릴 수가 있다. 그럼요. 그건 또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다시 말하면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거의 100% 가까운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네 발도 네. 네 개의 위성도 그렇게 쏘리라고. 제 센터장님 인터뷰 이전에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앞으로 정찰 위성을 4개만 더 쏘아 올리면 2시간마다 2시간마다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금 말이 되나 그 정도로 자주 우리가 감시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5개, 425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 5개 위성을 발사합니다. 5개 중에 하나는 광학 위성이에요. 이 EOIR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학 위성이고 네버지는 레이더 위성이에요. 근데 광학 위성은 그대로 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예. 나머지 4개 사르 위성이라고 하는 이 4개 레이더 위성은 레이더파를 발사해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모아서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 5개의 위성이 돌면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북한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찍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기본 목표고, 그거보다 더 나간 목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5개 말고도 초소형 위성이 있어요. 100kg 이하 나가는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를 발사해가지고 그러면 뭐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우리를 기습 발사하려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걸 30분 간격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 분명히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포착을 해서 야. 사전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첩보 영화 볼 때 진짜 실시간으로 다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앞으로 있다. 적어도 2025년에서 27년 사이가 되면 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지 이런 뉴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뭐 남한이 이런 위성을 쏘아 올렸다, 뭐 아니면 뭐 어떤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북한이 맨날 자기네 잘하는 것만 얘기하나요? 북한에서는 뉴스를 자기네 잘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옛날에 어른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동네에서 나와서 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개미 한 마리까지 다 내려다보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굴을 파고 그 안에다 무엇을 하고 다 은밀하게 땅속으로 움직여야 우리의 보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찍히는지는 몰라도 좀 내려다본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좀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또 위성을 발사했다 이 뉴스가 사실대로 보도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정찰, 이 위성의 어떤 파급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북한도 뭔가 공포심을 조장해서라도 주민들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는 절대로 넣지 않고 근거 없는 근자감만 넣는 거죠. 장군님의 군대는 무조건 이긴다, 짱이다. 그러니까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만 가지고 외부를 쳐다보지 말아라. 외부에서 뭐를 하던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뭐 정신적인 거. 돌이라고 하면 이게 미군이나 국군인데 우리는 계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계란에다가 사상만 채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장군님의 그 기운을 넣으면 이길 수 있다. 과격하게 움직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를 했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득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9.19 군사합의는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고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북한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신원식 장관은 그랬어요. 득이 1조 원이라면 실은 1원이다. 이게 사실은 실은 없는 것이다. 전부가 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제일 배가 아프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유리한 내용이 싹 사라져버리게 됐으니까 9.19 합의가 있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사실은 재래식 도발은 안 했지만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했거든요. 지난 12월 9일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이게 일본 도쿄 회동을 한 이후 6개월 만에 대면이라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 사실 군사 뭐 실무 회담 이런 데 수석 대표로도 참여를 해보셨으니까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요, 정말 우리 안보 상황이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기는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이 공고해지는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만난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이번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고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 협력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경제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정말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었거든요. 새 대북 이니셔티브. 새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일단 어렵습니다. 달라지는 안보 환경 속에 우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서 한 건데 첫째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한다. 이미 합의한 거지만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회동을 막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어요. 특히 특정 물질, 광물질 이런 거 가지고 교란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결국 안보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일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해서 불법 행위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버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불법 행위, 잘못된 행위를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네. 그런 이니셔티브, 주도적인 조치들을 앞으로 취해 나가자라고 네. 한미일 안보실장이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 하윤 씨가 뭐 북한에서 오긴 했지만 이런 뉴스들이 보통 국민들도 좀 멀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근데 북한에 계실 때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었나요? 큰형님이라면서 좀 가깝게 하는 거는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내부적으로 강연회라는 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토요일에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있을 때도 중국을 공개적으로 좋아해서 중국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무역도 많이 하지만 내부 메시지는 중국을 항상 경계하라였습니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미일이 지금 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맞춰주는 척하고 그래서 외부적 메시지하고 내부 단속용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북한과 주변 국가의 군사적 정책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문성문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2회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뵐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통일 담당.